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사회복지 발달사 공부할 때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거를 인지했었고, 그 다음에 추후에도 뭐 사회보장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필수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베버리지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복지 선진국이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에 어떻게 보면 베버리지 보고서가 이제 기반이 돼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잘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좀 다른 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는 한참 다르긴 하지만 혹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뭐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뭔가 국민들의 최저선 뭐 이런 거를 보장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지 국가로서 좀 나아가기 위해서 좀 그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하나 바퀴보다는 다 질문 받고 대답을 주시죠. 네. 네, 교수님 강의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노숙인 복지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방에 살고 있는 대상자분들 자주 만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개입을 할 때 이미 오래전에 이제 베버리지가 지적을 했던 영양실조랑 뭐 낮은 학력, 그리고 위생 상태 불량, 무지, 뭐 이런,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고 저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긴급 지원 생계비 뭐 국가형이라든지 서울형 긴급 지원 생계비 제도가 한 월 80만 원 정도 제공이 돼요.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을 신청하게 되고, 선정이 되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안전망이 지금 현재는 구축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형 긴급지원 생계비가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까지 인상이 된 상황이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수급이 책정이 됐을 때 긴급지원 생계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이 되는,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발전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연히 그 영국 노동자의 상태라는 앵겔스가 쓴 책을 우연히 좀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8시간 근무제도, 그리고 이제 그 소년 노동자의 굴뚝 청소하는 소년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 탄광 노동자의 어쨌든 건강 상태, 그리고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질병에 시달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베버리지 경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발간하게 되고, 이런 흐름들을 좀 접한 적이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당면한 어려움들, 뭐 빈부격차라든지 과연 그때의 어떤 도시 빈민의 모습과 지금 도시 빈민의 당면한 문제가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생각들. 네,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회 보장 제도가 좀 두터워졌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이나 이런 조사가 면제가 돼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꼼꼼하게 정부에서 점검을 좀 합니다. 뭐 부양의무자 포기 각서를 써야 된다든지, 관계단절 사유서를 써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보장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면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참여해서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현대 시각에서 이제 80년 전에 보고서를 봤어도 아직도 유효함이 있다는 게 이제 복지국가로 가야 할 길이 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게 됐었고, 뭐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이제 항상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한국에서는 왜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뭐 이태수 원장님께서도 얘기했겠지만 이제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갈망해 본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의 이 정치 제도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 한들 그런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재 이제 한국의 정치 제도, 그리고 거대 양당이 좀 독식하고 있는 구조와 이제 비례 쪽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런 구조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느낌. 예를 들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나왔었던 비전 2030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과감하게 추진했었던 문재인 케어가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이제 주춤하고 다른 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또 나오고 시작하기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회보험이 메꿔주지 못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세에 기반한 수당이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수당이 좀 두터워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이제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럼 과연 이제 차후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소감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유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만나서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입시 제도를 벗어난 교육이 분명히 필요한데, 저는 단기간적으로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거를 자꾸 강요할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보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진보적인 지식인을 연대하고 조금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고서에서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은 경쟁교육으로 성장해서 교수가 되거나 경쟁교육으로 통해서 어떤 직함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활동성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어떤 정권이 잡았을 때 저는 시민사회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공이란 의미로 뭔가 더 많은 개혁을 하려다가 좌초되는 경우를 보면서 비전이 없이 계속 이제 뭔가 헤매고 있는 느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를 너무 일회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삶의 행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를 수많은 논의와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조금 지향하는 유럽의 근처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향은 유럽이지만 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서구화되어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성찰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현장에 있는 분도 만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분들도 저는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를 나와도 정책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검사가 아니면은 또는 의사가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회에서 저는 교수님들이 조금 더 지역 사회에서 분발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많은 워커들이 구조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고 무기력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평가 틀 안에서는 저는 자유로운 사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위 나가면은 잘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원금이 끊겼을 때는 사회행동을 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정치개혁이 과연 장애인이 이동권 하나 문제를 내는데도 협회에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뭔가 바꾸자는 노력을 연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본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진보적인 그리고 진보가 꼭 좌파이라는 개념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승부할 것이 아니라 뭐가 좋은지를 자꾸 얘기해보고, 그런 세상을 바라면은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렇게 사시던가 아니면은 행동하시던가 이걸 조금 더 결정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쨌든 많은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닿을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연구를 조금 더 실천해서 많이 적용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잘 듣고 또 저도 현장에서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기회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사회복지에 근무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좋은 분들 뭐 아까 베버리지에 옆에 있었던 훌륭한 분들 소개해 주셨지만 아마 교수님 주변에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쓰고 한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3시간이 제가 잘 졸거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바로 앞에 앉아서도 좋은데 진짜 언제 다 갔는지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또 새롭게 배우고 그랬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를 소개하실 땐 질문이 한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또 이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걸 다 얘기를 하셨어요. 뭐 노동이 변하고 있고 불평등의 심화라든지 정치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질문할 건 없고요. 그 시대의 5대학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성별, 지역, 계층, 소득에 따라 이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베버리지 5대학을 현재 오늘날의 미국에 비추어서 연구 분석한 논문이 나왔던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연구를 한번 해서 그냥 막연히 5대학 하지 말고 그것이 지역, 계층, 연령, 질병 뭐 등등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세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좁게 요 문제는 이렇게 저출산은 이렇게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넓게 보고 멀리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라는 그 우리 시민들이 국민이 우리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청사진을 과연 누가 제시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좀 빌붙으면 그런 청사진을 그리는데 내 목소리도 낼 수 있을까? 그게 참 갈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출산 문제 살짝 얘기하셨지만 베버리지 보고서가 뭐 이제 노동 고령화 이런 거 다 사실은 그때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전 큰 문제가 저출산을 문제로 보기보단 이 복지국가의 토대가 흔들리는 증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베버리지가 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정이라는 토대를 사실은 깔고 복지국가가 가능했다. 여성의 노동, 가정의 역할. 근데 지금 그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에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로서의 가족을 새로운 복지국가를 우리가 구상한다면 그거에 대한 좀 다른 접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가장 최소한의 단위의 공동체 같은 거, 사람과 사람의 연결, 새로운 가정 이런 것 여성에 대한 어떤 돌봄에 대한 드러냄과 사회 정책화, 정치의 어떤 윤리로서 돌봄이란 것을 앞에 내세우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베버리지 복지국가도 보면 좀 굉장히 너그러운 아버지가 이렇게 나눠주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파괴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드러내는 게 있어야 오늘날의 새로운 베버리지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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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이 돼서 답변은 좀 길게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그 말씀도 해주시고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첫 번째, 세 번째 그 기본소득하고
그 다음에 네, 한두 문제 공공의료하고 또 한두 문제 말씀에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기본소득은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큰 우리 한국에서 이슈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일단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유전으로 1년에 뭐 50만 원인가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 이제 실험과 논의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기도를 비롯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특히 이제 국힘당까지도 뭐 한때 당에 강령으로 넣어서 정치 정책입니다. 지금은 또 뭐 거의 약간 좀 잊혀진 또 이슈가 된 것 같긴 합니다만 베버리지가 만약에 지금 다시 21세기에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기본소득을 지지할 건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베버리지가 이제 살았던 시대는 일단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했고 또 산업혁명기 어쩌면 자본주의의 어떤 황금기가 50년대 또 이어졌고 완전 고용을 이루는 게 또 본인이 생각한 사회보장 개혁의 중요한 토대였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기본 아이디어는 국민 최저선 내셔널 미니멈하고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건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국가가 부조하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을 통해서 자기가 낸 기여금만큼 급부를 받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와 집합주의 원리를 결합한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처럼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 이거는 아마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기본소득도 이제 여러 가지 내부의 조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경한 입장인 이제 보편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유명한 이제 판파이레스나 벨기에 약간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자였던 사람들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주장을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을 포함해서 노동자조차도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누구가 기본소득 받아서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다. 이걸 동의할 것인가? 물론 그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50만 원 받더라도 생활비는 충분히 안 되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노동을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 마치 아동수당을 10만 원밖에 안 주고 아들 키울 수 없는 돈이라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10만 원, 20만 원 주는 제도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베버리지가 다시 또 살아온다면 아동수당도 참 동의한 사람인데 이걸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뭐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수준까지 하고 사회보험을 없애도 된다? 사실은 지금 유명한 기업가들이나 심지어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기본소득 지지자예요. 기본소득이 꼭 공산주의자들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인들이나 아주 우파 보수 지식인들도 지지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회보험이나 복지국가를 대체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유명한 통화주의 경제학의 밀턴 프리드만도 음해소득세라는 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일부 또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도 기본소득과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금을 부자들이 더 내게 하는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더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음해소득세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회적 기본권 차원에서는 약간의 소액이라도 의의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걸로는 아마 베버리지는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다만 이제 기본소득의 좀 온건한 형태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한중에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인에게 인구 데모그란트 같이 인구 집단에게 보편적인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인들 지하철 무료 이용도 그렇고 아니면 40만 원 지금 70%만 주지만 100% 주는 거에 넘어서서 예컨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기 뭐 140만 원 뉴질랜드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현재 노인 빈곤을 생각한다면 또 현재 노인들이 대부분 45%라 빈곤층이면 대부분 우리 산업화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정말 최소한 생활할 정도 80 내지 100만 원 정도는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100%다 줘야 된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필요하다면 그 서브차지 텍스라고 하거든 초과 소득세를 붙여서 그분들이 이미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은 거기에 세율을 더 붙이면 되지 자산조사 없이 그냥 다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이야기는 정치인들은 별로 없지만 그런 부분적 기본소득하고 청년층의 또 청년 기본소득 이건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청년 자산까지도 한 19세나 18세가 되면 한 2천만 원 내지 뭐 많으면 뭐 어떤 사람들 한 1억 정도 얘기했는데 뭐 창업을 하든 집을 마련하든 고등교육을 받든 대학원을 가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특별히 상속세라든지 다른 형태로 마련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 기본소득세들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성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전면적인 보편 기본소득하고 그 사회보장 대체하자. 그건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것까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여기서는 안 다뤘지만 롤즈의 긍정적 우대도 그거거든요. 최소 극대화 원칙도 그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롤즈가 처음 이야기한 거 아니고 티트모스도 긍정적 차별이라는 말을 했어요. 50년대. 그리고 그 보편주의 원칙 내에서도 사실 그 보편복지, 선별복지 논쟁이 많았는데 100% 보편복지, 100% 선별복지 하는 전 세계에 없어요. 스웨덴도 자산조사해서 공공부조나 뭐 일부는 당연히 선별복지를 하고 미국도 보편복지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선별복지 하는 것 같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편복지 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북유럽은 선별복지 많이 하고 좀 보편복지 선별복지를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많이 하는데 그거는 보편복지 안에서도 필요한 건 선별복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도 재난지원금도 일종의 보편복지로 제공했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자영업자들 생계지원 같이 코로나 상에서 특별히 더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두텁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적당히 결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걸 양자택일로 보고 그걸 정치적인 진영론을 보이는 건 조금 좀 단견이다 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본소득 돌아가면 기본소득도 그렇게 두 가지 영역을 나눠서 본다면 좀 효과적인 그 정책 믹스가 혼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좀 단견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의료 쪽은 정말 의사들 정원 문제나 의사 개인들의 뭐 직업 윤리 또는 전문주의, 프로페셔널 이거의 문제는 또 의미는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저 또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그 심장 질환이 있었는데 그 순환기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아마 사셨을 텐데 그러니까 순환기 그 내과 의사가 그 월급을 충분히 안 줘서 그런지 그만둔 거예요. 다른 응급실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단한 스텐트 치료를 살 수 있는데 다른데 좀 먼 옆에 도시에 가다가 앰뷸런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자연사라기보다는 어쩌면 약간 의료사고도 아니고 이건 나는 약간 사회적인 타살에 가깝지 않나. 그래 누구도 또 책임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고 특히 농촌에는 필수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어린 아이들 막 응급실 여기저기 가고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공공 의사 숫자 2,000명의 문제가 아니라 2,000명 아닌 말을 뽑아도 다 서울에다 개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대에도 한다 한들 지방에 가령 뭐 부산대 의대 나왔다도 부산에 개업 안 하고 나 서울에 돈다고 옮겨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의료 개혁에 관해서는 어쩌면 진보 정부도 동시에 책임이 있는데 의료보험 보장성 비율을 올리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정책을 정치 논리나 진영 논리나 어떤 특수 이익 집단의 이해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청사진으로 제시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고 사회적인 대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 3년이든 5년이든 장기 계획을 짜서 이거를 의료 수요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고령화 속도도 알고 막 연금 재정이 어쩌고 하는데 의료의 이런 여러 가지 부실한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저는 이제 뭐 보건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정책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학자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고 반성을 모두 해야 될 문제지 정치인에게만 뭐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좀 차원이 다르지만 연금 개혁도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교육 개혁도 심각하고 노동 개혁도 심각한데, 얼마 전에 보사연에서 연구 과제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세 집단이 있어요. 하나가 대학 교수, 그다음에 정치인, 그다음에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중에서도 그렇죠. 부모 소득 배경까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건 빼고 이 중에서도 놀랍게도 교수들은 사학연금을 받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사학연금은 아직 적자가 심각하지 않죠. 공무원연금은 이미 20년 전부터 적자인데 정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제 연금은 없지만 뭐 뒷돈을 많이 받겠죠. 은퇴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집단 중에 아무도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격은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저는 뭐 당장이 사학연금이든 공무원연금 다 국민연금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자기들은 옛날에 월급 조금 받았다는 이유로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 할 때 이것도 이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모여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공약이 될 문제는 아니죠. 이건 뭐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글쎄 이게 문화로 너무 환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임기응변도 잘하고 또 정도 많고 그러긴 한데 너무 장기적인 생각이나 좀 합리적인 그 계획 이런 플랜 이런 걸 좀 안 세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 개구리를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넣다 뜨거워지면은 그 안에서 죽는다잖아요. 근데 개구리를 정말 그렇게 미지근한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튀어나간대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 그걸 실험도 안 해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많이 비유를 인용하는데 우리는 정말 뜨거운지도 모르고 계속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뭐 기생충이니 뭐 오징어 게임 이런 영화도 우리나라 끔찍한 빈곤과 불평등의 참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막 외국에서 막 상을 받았다고 막 우리는 막 한류 문화의 승리라고 그러고 한류의 그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냐.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좀 부끄러울 일이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외국에 알려지는 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럼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는가. 이게 좀 최근에 제가서는 혹시 사회 정책보다 이거에 좀 관심이 좀 많아요. 왜 사람들은 그런 문제, 당장 우리가 힘든 문제를 생각 안 하고, 뭐, 가령 주식이니 재테크니 코인에 관심 갖거나 유튜브에 그 구구나 극자 유튜브 막 그런 방송에만 또 빠져 있고, 뭐, 앞으로 여기 복지국가 TV가 유튜브 만들어지면서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좀 효과적인 다른 그 전략이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마지막으로 연구소장님 그 제안은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이 되고요. 우리도 그런 연구까지는 못 해봤는데 그런 연구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젠더 차원에서 또 어떻게 이게 그 5대 거학이라는 게 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문제도 깊이 봐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거의 다 답변 드린 것 같긴 합니다. 한 가지 그 복지국가의 원리 중에 베버리지가 이제 가정에 대한 생각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복지국가 중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는 가정을 상당히 중시했어요. 헌법에도 보충성의 원리가 있고 가정이 책임을 져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 부양 의무도 헌법으로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웨덴이나 북유럽이나 영미권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전 결합이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가정의 책임과 의무는 깊이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성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아동수당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공교육을 해서 대학까지 다 무상으로 하면은 부모가 자녀 학비 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장학금이나 생활비도 주고 또 졸업한 다음에 또 일자리도 정부가 해주고 건강보험도 다 한다면 부모가 어쩌면 자녀에 대해서 큰 의무가 많이 없고 그리고 자녀도 부모한테 어떤 면에서 받은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신자유주의 사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자녀가 상당히 그 상호 의무가 있거든요. 호의 의무가. 근데 이게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점점 가족은 약화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실제로 스웨덴도 제가 가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굉장히 문제점도 상당히 있고 그중에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특히 청소년들의 그 성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그게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 성병도 많고 그 성적 일탈 이런 게 많은데 그 중에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해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제일 큰 희망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밥 한 번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혼을 많이 하고. 근데 이혼도 여성이 너무 평등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적인 그 불평등이 없기 때문에 뭐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안 참는 거죠. 물론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르죠. 능력 있는 남자보다는 가정을 잘 돌보고 아이를 잘 돌보고 집안일 잘하는 남자가 스웨덴에서는 이상형의 남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국가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물론 뭐 독일이나 뭐 아니면 중국과 같이 또 우리나라 같이 이게 가족주의가 좋다는 건 저는 아닙니다만 이건 너무 지나친 약간 폐쇄적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같은 게 있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결혼을 안 한 가정이라든지 또는 혼자 사는 가정이라든지 가족의 다양성도 우리가 좀 더 베버리지 보고서도 생각 못했고 지금의 사회제도도 충분하지 않고 또 가정들을 복지국가 원래 생각을 깊이 못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오히려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저도 뭐 이 분야 뭐 전문가에서 완벽한 해법이나 정책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좀 뭔가 예컨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아빠의 그 육아휴직 이것도 이제 좀 여러 가지 학자들 간의 그 효과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만 출산 육아휴직이 아니라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고 또 그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스웨덴의 이제 3인당이나 여성단체에서는 그걸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데 그래서 뭔가 패밀리 친화적인 가정 친화적인 복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빈곤을 돕고 뭐 사회보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장이나 우리 가정에서나 심지어는 아주 사적인 영역 있잖아요. 가사노동이라든지 이런 가사노동의 분담이나 이런 영역에서도 더 많은 그 가족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건 베버리지가 충분히 생각을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오늘 그 질의응답에는 없었지만 어쩌면 가장 큰 지금 그 5대 거학에 들어가지 않는 면서도 지금의 사회의 가장 큰 중요한 도전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3시간 쉼없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베버리지 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오늘 두 번째 다루게 되는데 먼저 다룰 때는 강연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셨고 오늘은 대담식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짧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더. 네네. 오히려 편집을 좀 네. 두 번이 아니라 좀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인터넷 보면 30분 넘으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계신 분이 장시간 뭐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대표님이 초대해줘서 너무 제가 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는데 멀어서 아침 일찍 와서 여기 이제 출판도시도 한번 둘러보고 여기 다 파주 사시나요? 예, 여러분 그랬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참석하신 분들이 표정이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사회복지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대부분 사회복지가 급여도 적고 막 근무 시간도 많고 또 막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돌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내가 염려도 했었는데 다 밝고 막 그 좀 같이 또 그 처음 보는 분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친밀한 그 우애라고 할까요? 우정 같은 동료애 같은 걸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제가 많이 좀 감동을 했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이 그 지금 수십만이 되지만 아직 목소리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중에 꼭 저 국회의원도 좀 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저 훌륭한 엘리트나 리더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밝은 그 에너지를 오늘 다시 받고 돌아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있는 두 가지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서 베버리지는
정부나 국가의 그 존재 이유는 권력이나 권력자나 권력 집단의 영광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특히 한국 정치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또 하나 베버리지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을 녹여냈는데, 이런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생각, 이것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사회보장과 정의의 승리라고 하는 소제목에서 얘기하기를,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정의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난관을 직면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용기, 이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국민 단합의 정신, 즉 공동체성, 사회적 합의,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헬조선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비통해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용기가 있는지, 또 우리가 10년, 50년 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질문 던지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숙제는 고마우신 교수님. 네.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